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일본 홋카이도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가 어제 오전에 쿠시로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 애들도 있는데 이건 완전 미친 거죠. 어쩐지 이 신고자 남편의 어투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는 짜증과 분노가 더 섞여 있었죠. 일단 실종자는 누굴까요? 그녀는 47살의 아내 미야다 마코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코라고 부를 텐데요.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현직 교사였죠. 일을 병행하면서도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을 챙기는 슈퍼우먼이었는데요. 밖에서의 그녀는 나이보다 잘 관리된 외모가 돋보였습니다. 또 수업 실력이 뛰어나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겼어요. 여러모로 마코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죠. 물론 집에서도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사주고 또 주말에는 다 같이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나 지인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족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평판과 달리 사실 마코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더러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다른 남성과 만나오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편 또한 그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신고 당시 남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내는 분명 그 남자랑 같이 있을 거예요. 이름 카타기리 슈리고요. 그냥 거기서 살라고 해요. 2번 다시 자식 새끼 볼 생각 하지도 말라고 꼭 전해주시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경찰로서도 어질어질했죠. 확인해보니까 마코의 마지막 행적은 집에서 130km나 떨어진 홋카이도 오비히로라는 곳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불륜남 슈리가 사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그 불륜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6년 전인 2016년 4월 학교에 베테랑 선생님 47살의 마코가 새로 부임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녀는 단숨에 학생들 관심 사로잡았고요. 인기교사가 돼요. 근데 이 학교에는 또 다른 인기교사 한 명이 더 있었죠. 그게 바로 35살의 슈리였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었고 그 신성한 학교에서 눈이 맞은 거예요. 슈리, 그는 어릴 적부터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운동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구에 소질이 있어서 한때 운동선수를 꿈꾼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결국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이 결정엔 학창시절 만났던 그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컸죠. 이 사람이 평소에도 좀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이었는데 교사가 된 후 본인의 장점을 10분 활용합니다.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막 친근하게 챙겨주면서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 덕에 애들도 너무 잘 따랐죠? 게다가 어릴 적 야구하던 실력을 살려가지고 야구부 고문이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남학생들 사이에선 우상인 선생님이 된 거예요. 슈리가 얼마나 자기 학생들한테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반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하면서 며칠간 학교에 오질 않아요. 슈리가 수시로 집에 들려서 애 상태를 살피고 또 완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그 아이를 잘 구슬려가지고 고민 상담도 해줬죠. 보살핌 끝에 학생은 마음을 열고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이렇듯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또 일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는 동료 교사와 연애를 시작했고 또 머지않아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에 성공해요.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아내와 둘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마코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슈리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죠. 처음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마코, 그러니까 여자 마코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호감을 느꼈어요. 둘 다 기혼자였지만 별 상관 없었죠.
마코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슈리도 어느새 그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추후 한 인터뷰에서 슈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저는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마코에게 끌렸습니다. 끌리긴 개뿔.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무심코 욕이 나오네요. 네, 이들의 사랑은 결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관계, 짜릿한 욕망에 이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둘은 수시로 호텔방을 잡고 서로의 몸을 탐했죠. 물론 학교에선 절대 티를 내지 않았는데요. 동료 교사들 중에 이 둘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은 나중에서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은밀한 분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년간 쭉 이어졌죠. 두 사람 중에 아이가 없던 슈리는 종종 마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요, 지금 아내랑 이혼하고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마코에게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표현이죠. 그렇다 보니 점점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구나, 우린 진짜 인연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나는 사랑한 사람이 있다, 난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털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슈리와 새살림을 차릴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판사판 이제 남편도 다 알고 그녀는 그때부터 거리낌 없이 슈리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돌연 실종된 거고요. 앞서 왜 남편이 짜증내면서 신고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즉각 슈리를 찾아갑니다. 물었죠. 마코 씨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그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마코랑 나는 이미 올해 초에 다 헤어졌어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학교도 옮겼고요. 그 여자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로서는 이제 의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 동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라?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돌연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자, 일단은 마코가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요. 실종 상태예요. 그래서 답답하던 그때 수사 이틀 뒤인 6월 1일 슈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입을 조심히 떼더니 경찰을 한 장소로 데리고 가요. 그곳은 그 슈리가 살고 있던 오비히로 시내에서 좀 떨어진 작은 숲이었죠. 그곳을 수색하게 되는데 경찰은 반쯤 불에 탄 마코의 핸드폰과 면허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슈리는 손으로 한 곳을 가리켰는데 땅을 파내려 가자 안매장된 마코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니, 지금 이 양쪽이 다 쌍방불륜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랑에 미쳐있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앞서 마코와 슈리가 4년간 불륜을 이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슈리에 따르면 사실 3년 전부터 관계가 삐걱거렸다고 해요. 무엇보다 슈리는 지금의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냥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부녀 선생님과의 짜릿한 스릴이 좋았던 겁니다. 아니, 훨씬 더 어리고 예쁜 자기 아내를 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불륜이야 처음엔 좋았다지만 그것도 1년 정도 지나니까 관심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자 라고 이별을 고했죠. 하지만 마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서 헤어질 수가 없대요. 슈리는 곤란해졌고 여기서 또 단호하게 잘라내기에는 마코가 막 학교에 소문이라도 내면 직장도 잘려 가정도 파탄이잖아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갔는데요. 그러던 중 큰 변수가 생겼죠. 슈리의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딸이었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슈리가 서둘러 마코를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별을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코는 아내와 딸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되는데 그러던 2021년 마코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별을 해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당신 전 재산 얼마랬지? 7천만 원. 그거 나한테 다 주면 깨끗하게 헤어져 줄게.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을 거고 그냥 깔끔하게 끝. 당신 딸을 생각하면 꽤 좋은 거래 아니야?
이걸 들은 슈리는 어이가 없죠. 아니 서로 즐겨놓고 돈을 줘야 이별하겠다? 아니 게다가 이걸 그대로 믿기도 힘들어요. 돈 받고 모른 척하면 어쩌라고요. 아니 뭐 계좌 내역이라도 남아있고 그걸로 아내를 막 찾아가서 협박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외에 이 여자와 헤어질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고요. 고민하던 슈리는 결국 요구 금액의 절반 정도인 3천만 원을 먼저 건넵니다. 근데 역시나 마코는 돈이 부족하다면서 이별 못 해주겠대요. 결국 이 더러운 관계는 해를 넘겼고 2022년까지 지속해왔던 건데요. 그러던 중 그 해 초에 슈리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기존에 살던 도시에서 130km 떨어진 오비히로 고등학교로 발령이 난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싶었죠. 빠르게 이사를 계획했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근데 비슷한 타이밍에 마코 역시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요.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마코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습니다. 새 학교에 처음 근무했던 첫날, 슈리가 교무실로부터 호출을 받아요. 외부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그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슈리 선생님, 저 마코예요. 설마 저랑 연락 끊으려고 하신 건 아니죠? 제가 마음먹고 학교에 말해버리면 어쩌시려고요? 막 이렇게 날선 목소리로 경고를 하는데요. 그제서야 슈리 자기 핸드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만 600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는 미코와 거리적으로 떨어져서 다행이다라고 여겼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연락 오고 심지어 불쑥 학교로 찾아오는 일도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그는 제발 그만두자라고 정말 두 손 모아 빌게 됩니다. 이때 마코의 요구는 하나예요. 네 전 재산 3천만 원 줬지? 그런데 나머지 4천만 원 나한테 내놔. 그래야 내가 헤어져 줄 수 있어. 그래서 슈리에 따르면 그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돈을 건넸대요. 그런데 마코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죠. 또 연락이 오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는데 사건 당일인 2022년 5월 29일. 마코가 그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슈리가 살고 있는 오비히로였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고등학교 야구부 시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코는 야구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슈리를 기다려요. 곧이어 슈리가 나타났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요. 슈리에 따르면 이때도 이별을 고했대요. 마코는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선 마코가 막무가내로 막 스킨십을 하려는 거예요. 이때 슈리가 질렸다는 듯 그녀를 피해서 본인 차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학교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또 마코가 쫓아왔고요. 그녀는 슈리의 차가 세워진 곳을 주시하면서 저 학교에서 나올 때까지 늦은 밤이 되도록 내내 기다렸습니다. 정말 상당한 집착으로 보이죠. 근데 슈리는요, 이미 학교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만 거기 세워두고요.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됐고 새벽 3시 반쯤에 차를 가지러 가야겠다. 이제는 그 여자가 없겠지 싶어서 다시 학교에 돌아옵니다. 그 여자도 이제 분명히 떠났을 거다 싶었는데 자기 차 문을 열자 아니 난장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마코가 여분 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차 문을 아예 열고 안을 다 뒤졌더라고요. 사라진 물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 슈리가 헉! 하고 놀라고 말죠. 차에 코로나 백신 접종 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새로운 집 주소가 적혀있던 겁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마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서둘러 집으로 온 그는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마코의 차를 발견합니다. 조수석에 타자마자 마코는 섬뜩한 협박을 내뱉었죠. 너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네 아내랑 네 딸까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당장 이혼하라고!
등골이 막 서늘해질 것 같은 공포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안 말고 좀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설득을 했죠. 다행히도 마코가 순순히 시내 쪽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내내 슈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어요. 이 여자의 미친 집착에서 나는 벗어나야 돼.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내 가족을 지키려면 난 어쩔 수 없어. 잠시 후 그는 마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번 생애에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냥 같이 죽자. 그리고 다음 생을 꼭 함께 하자. 근데 이 말에 마코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별다른 저항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는 거죠. 두 사람은 뒷좌석으로 옮겨 탑니다. 잠시 후 슈리는 그녀의 목에 안전벨트를 감아요. 그리고 힘껏 졸랐죠. 막 피가 몰리면서 얼굴이 자줏빛으로 변하는데요. 마코가 몸을 버둥거렸지만 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몸은 축 늘어졌고 이게 무려 10분간의 사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진술에 따르면 슈리는 동반 죽음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녀 혼자 죽었냐? 시신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욕망에 휩싸여서 결국 포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신을 처리해야겠죠? 그는 일단 마코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시신을 본인 차 트렁크에 옮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일단 잠을 청해요. 다음날 아침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슈리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학교에 출근하고 또 늦은 밤까지 야구부 애들도 지도했어요. 달라진 거라곤 학교 주차장에 세워둔 그 차 트렁크에 마코의 시신이 있다는 것 하나였죠. 그렇게 하루가 다 가고 저녁이 됐을 무렵 슈리는 홀로 어두운 숲으로 향합니다. 먼저 마코의 핸드폰과 면허증을 다 태우고 삽으로 땅을 판 후 시신을 묻었어요. 이대로 자신의 불륜도 그리고 이 살인도 다 묻히기를 바랬지만 마코의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추악한 비밀이 모두 들통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살인마 슈리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코가 사망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꾸며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슈리가 이별을 원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4년간 불륜이 이어져 왔죠. 아니 1년은 그렇다 쳐. 이후에 감정이 식었다는데 왜 3년을 더 계속 만나고 있냐고요. 보니까 그 사이에 주기적으로 성관계도 가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마코 쪽에 너무 불리하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경찰 또한 그의 진술에 거짓말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형량을 줄이기 위한 교묘한 술수도 있었고요. 재판이 열리는데요. 역시나 1심에서 슈리는 이 두 사람의 동의 살인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코의 동의를 받아서 살인을 난 했으니까 죄가 더 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봐라, 마코가 너무나 집착했고 또 금전을 요구함으로써 슈리의 정신 상태가 무너졌다에 의거해 심신미약까지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물론 검찰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동의 살인? 야, 그거 네 말 외에 증거 있어? 없어요. 오히려 불륜을 숨기려는 그 강력한 살해 동기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검찰은 아니다, 이건 일반 살인죄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재판에는 총 2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동의 살인이 인정돼요. 그래서 징역 6년 6개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데 검찰이 열받아서 즉각 항소를 했죠. 이제 두 번째 반전이 벌어집니다. 2025년 2월에 항소심이 열리는데 여기서 딱 판이 뒤바뀌는 거예요. 재판부가 원심 파기하고 살인을 인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인정을 했냐?
그 슈리가 진술한 부분 중에 10분 이상 안전벨트로 목을 졸랐다라는 대목이었어요. 10분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건 피해자를 꼭 죽이겠다는 강한 사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 또한 아직 아쉽습니다. 슈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아요. 그런데요, 판결이 슈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일각에서는 여전히 마코를 그냥 유부녀 스토커다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동시에 살인마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이렇고요. 예를 들어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라는 마음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가장 큰 피해자는 남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마코의 자식들은 불륜녀의 자식이다. 또 남편은 그 아내가 불륜녀라더라. 막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코가 슈리가 좀 애초부터 금지된 관계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사건은 순간의 쾌락 그리고 욕망에 빠진 평범한 교사들이 그걸 잘 즐긴 대가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그 인과응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1년 7월 5일 저녁, 대만의 시골 마을인 난터우시 시니앙에 40대 남성 린징이 씨의 집에서 이날 두 쌍의 커플이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먼저 집주인 린 씨와 그의 아내 48살 왕메이용, 그리고 또 친구 부부 커플인 40세 남성 템프롱과 37살의 아내 우샤우전이었죠. 참고로 집주인 린 씨와 왕 씨는 올해 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 각각 이혼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날은 마침 가깝게 지내던 친구 부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네 사람은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술자리가 어느덧 자정을 넘기게 되고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져요. 막 집주인이 맛있는 음식 꺼내오고 술도 가져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던 그때 갑자기 친구 아내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복통을 호소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은 걸까요? 근데 문제가 계속돼요.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남편도 또 집주인 린 씨와 아내도 배를 붙잡고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극심한 복통을 보이던 네 사람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의 고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옮겨진 후로도 이 네 명이 막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이 뒤로 꺾이고요. 심지어 눈이 뒤집히는 증상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네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던 4명이 급사한 사건입니다. 바로 수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사인은 예상하셨듯이 식중독이에요. 수사팀은 그 중에서도 보톨리누스 식중독을 의심합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인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음식 보관을 잘못했거나 조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설사를 동반하지 않고 대신 수족 마비, 팔다리가 막 마비가 오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보툴리늄 균이라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겐 흔히 보톡스로 잘 알려진 물질이에요. 친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독소 중에 가장 유독한 것으로 꼽히고 있죠. 병원에서 이들 넷의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모두에게서 보툴리눔 균이 검출됩니다. 그렇게 이들의 사인은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이게 단순 식중독일 때의 증상과 이 피해자들의 증상이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매우 헷갈렸던 거예요. 자, 보면 식중독 환자들은 초기에 입이 마르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포착됩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좀 무기력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하거든요. 근데 사망 직전 피해자들은 심한 경련에다가 막 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이런 증상까지 포착된 거예요. 사실 이게 아무리 보톨리듐균이 있다 해도 식중독에선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당시 대만 최고의 독 전문가 린지 예량도 그 인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부검에서는 이 사망자들 시신에 다 보톨리듐금이 있어요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보인 증상을 종합해 봤을 때 전문가 눈에는 이거 다른 증상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독성 물질이 여기에 관여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밝혀낸 게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여러분, 오늘 좀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농사에 이용이 되는데 포도 씨앗을 발화시키는 일명 포도 발화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의혹이 계속되니까 결국 대만 법의학 연구소 소장이 내가 이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해보겠다 해요. 그러다 반전이 드러나는데 부검 당시 이 피해자들의 몸에 그 문제의 독성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소량이었대요. 그래서 부검의가 이거 가지고 사망을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보톨리듐균이 사망 원인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발표했다는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왜 인간의 몸에서 독극물이 나오냐고요.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와중에 결국 4명의 시신은 또 한 번 재부검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보툴리듐균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엔 좀 더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진행했어요. 그 결과 이들의 몸에서 합성된 독성 물질의 농도가 무려 수천 ppm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수치가 엄청나서 결코 식중독만으로 나타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마침내 최종 사인은 식중독 아니라 독극물 중독의 사망. 이게 가깝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군가 고의로 음식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거잖아요.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먹고 남긴 음식과 술을 면밀히 조사했죠. 그러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이 나눠 마신 막걸리병, 그 막걸리병 하나에서 포도 발화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게 여기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막걸리 합체 실수 아니었고요. 누군가 고의로 넣어둔 거죠.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은 숨진 4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빠르게 용의자가 나왔죠. 바로 피해자인 그 집주인 아내 왕메이용의 전 남자친구 52세의 주밍푸였습니다. 사망한 왕메이용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이번에 재혼을 하기 전에 과거 남자친구와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즉각 전 남자친구 찾아가서 막 알리바이 확인하고 강하게 추궁했죠. 그러자 주 씨가 끝내 4명이 다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범행을 시인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주 씨가 원래 가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가출을 했고 얼마 후에 이 죽은 피해자 왕 씨와 만나서 관계를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게 복잡하긴 해도 일종의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 씨가 잠시 다른 지역으로 일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왕 씨에게서 새로운 남성이 생겼어요. 그가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된 새신랑 린징이었던 거고요. 린 씨요. 두 사람은 2010년 4월부터 교제를 했는데 이후 동거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계가 발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타 지역에 나가 있던 주 씨 입장에서는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건 이미 몇 달이 지난 10월이었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연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왕 씨에게는 이미 새로운 남성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성격 급한 주 씨. 곧장 이 왕 씨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린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 내가 원래 남자친구야 라고 막 소란을 일으켰지만 소용없어요. 사실상 여자인 이 왕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유부남이기도 하고 또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른 남자를 만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함 속에서
2011년 2월 왕 씨와 린 씨는 정식으로 결혼까지 성공하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주 씨, 주밍푸는 하루하루 분노와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하에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건 왕 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신의 전 애인의 딸,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딸이었는데 아유 오랜만이다. 아저씨가 농사일 도와줄게. 라는 구실로 접근을 했고 급기야 그녀를 성추행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 장면을 마을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머머 주씨가 이제 엄마도 모자라서 딸까지 사귀려고 하나 봐. 이런 더러운 추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죠. 얼마 후 소문은 엄마인 왕 씨와 현재 남편에게도 들어갑니다. 귀에 들어갑니다. 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주밍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화를 이기지 못했던 이 새남편 린 씨가 주 씨의 집안 살림을 부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렇게 이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요, 또 이 와중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네 사람이 죽기 5일 전이요. 6월 30일이었는데 왕 씨와 새남편 린 씨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 씨가 집을 나왔죠? 그런 그녀가 향한 곳이 바로 전 남친 주 씨의 집이에요. 그날 밤 여기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이 여자도 참 정신없지. 자기 딸까지 성추행한 놈인데 왜 거기가 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주밍푸는 어땠을까요? 그는 너가 나한테 돌아왔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왕 씨뿐만 아니라 남편 린 씨에게도 원한이 깊었고요. 그래서 왕 씨가 막 속상하다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몰래 그 막걸리 병 중 하나에 포도 바라제를 섞게 돼요. 계속 술을 마시니까 이걸 마시고 왕 씨가 죽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왕 씨가 그 막걸리 병을 마시기 이전에 미리 다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취했어. 결국 독이 든 술병을 손도 대지 않고 잔을 내려놓아 버리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왕 씨가 나 이제 집에 갈게 하고 채비를 합니다. 그때 주 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 술병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는 남은 술들을 막 봉지에 담아서 왕 씨 손에 건네줬어요. 그게 4병의 막걸리였죠. 그중 하나에 문제의 포도바라제가 섞여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주 씨란 사람이 어떻게 술에다가 포도바라제를 섞을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게 참 웃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과거 왕 씨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옛날에 사귈 때 당시 집에서 기르던 닭이 들깨에 물려 죽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씨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고기에다가 포도 바라지 섞어서 내놔봐봐. 그러면 들깨가 이걸 먹고 죽을 거야 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이걸 주 씨가 기억해내서 왕 씨를 죽이려고 쓰게 된 방법이 된 거죠. 자, 한편 독이 든 막걸리 병은 왕 씨의 집 냉장고에 고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5일 날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왔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 문제의 막걸리를 함께 마시고는 모두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친구 부부는요, 이 주밍푸와 아무런 관련,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근데 역시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의아한 점은 있어요. 포도 바라지의 경우에는 인체에 독성이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입술이 뜨거워지고 어지럽고 복통이 나고 구토가 발생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4사람이 술을 먹고 몇 시간 지나서야 병원에 이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날 많은 양의 술과 음식을 먹다 보니 체내에서 중독이 늦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마침 그 문제의 막걸리를 앞서 4병 있었잖아요. 3병 먼저 마시고 그 문제의 막걸리를 이제 마지막에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순은 또 있어요.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한 건 포도 바라제잖아요. 근데 보툴리늄 균이 몸에서 왜 나온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운도 참 안 좋았어요. 하필 그날 안주로 먹은 피클 하나가 이미 보톨리듐균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상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독성이 몸에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부검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데도 시간이 소요된 거죠. 자, 그렇게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무려 4명을 살해한 상황이죠. 근데 주 씨는 억울하대요. 포도 바라제의 유독성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사람이 먹으면 어느 정도 구토하고 어지럽고 이 정도 고통만 줄 줄 알았대요.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포도 바라제를 묻힌 고기를 먹은 들개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게 분명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 주장에 따라 사실 그의 형량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는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대만에서 열린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주 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게 말도 안 된다면서 항소했어요. 4명을 독살한 사건이니만큼 사형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8월 항소심이 열리는데 고등법원은 변동 없이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여기에는 주 씨가 아무래도 범행을 순순히 고백했다라는 점과 또 이전까지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결혼에 질투해서 독극물을 탄 술을 건넨 범인. 참고로 주밍푸의 집에선 7월 6일자 달력이 접힌 채 발견됐습니다. 7월 6일 이날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당신 왜 7월 6일 날 이 달력을 이렇게 접어놨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메이용의 기일이잖아요. 나는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섬뜩해요. 지가 독극물 타가지고 죽여놓고는 뭐 사랑했대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이들은 범인과 일면식도 없는 친구 커플이 아닐까요? 그저 단란했던 저녁 모임은 그렇게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남고 맙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